조금 전에 이제 영끌족 한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금리 어디까지 오를 건지 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불안 이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8%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했습니다. 예상된 거긴 해요. 예상된 거긴 한데 왜 주식시장이 또 폭락하고 세계가 화들짝 놀라고 그런 거죠? 예,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된 이유는 사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흐름의 기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영미권 같은 경우는 영미권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추세가 미국의 기준금리 추세를 약간 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음. 캐나다나 호주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긴 네. 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소폭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옐런 장관께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분명 공식적인 발표를 한번 하셨어요. 음 그것은 음. 중앙은행으로부터 금리 기조를 너무 고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주신 거거든요. 음. 그다음에 연준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원의 은행 위원장이라는 곳이 네네.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준이 좀 다른 기조로 금리는 올리겠지만 네. 설마 세 단계 가까운 금리 인상을 할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도 있었던 거죠. 그 금리 인상을 이번에까지는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거기 연준 의장인 파월이 뭔가 좀 진정되는 흐름을 그렇죠. 끊는 발언을 할 거야라고 예상들 했는데 발언이 세게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요. 금리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실 네. 때 우리가 9월 달에 미국의 적정 금리라고 생각했던 수준이 한 4.6% 수준 정도였는데 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발언을 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올리는 금리 수준을 예상보다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럼 다들 내년쯤에 이제 최종 선이 요쯤 될 거야 했던 게 4.6인데 네. 그거보다 더 올린다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진짜 급냉했고요. 네. 미국 주식 시장 급격히 빠져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 금융 시장도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된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금리 올리면은 뭐 우리는 이 갭이 커지면 안 되니까 또 따라 올리잖아요. 네. 지금 한 1% 포인트 벌어졌나요? 예, 딱 1% 포인트 벌어진 상태인데요. 네. 하는 총재께서도 솔직한 소회를 한번 밝히셨어요. 우리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유롭지 않다. 그거는 왜 그런가라는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은데 네. 그 외화 빠져나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직접적인 건 역시 환율입니다. 음.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통화인 달러와 네.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뭐 물가라든가 교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의 보폭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은 분들 좀 전에 저도 인터뷰 들으면서 좀 안타깝긴 예. 했는데 이번에도 한은에서 아마 0.5% 포인트에 가까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우리 금리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오를 걸로 전문가들 뭐 예상입니다만 어디까지일 거라고들 하세요? 사실 요즘 저를 포함해서 네. 제가 반성을 많이 해요. 어, 도대체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예. 돼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과거 한 10년, 20년치 음. 데이터 보고 요렇게 변화됐을 땐 요렇게 흘러가겠지. 그렇죠, 그렇죠. 요게 유일한 근거인데 예. 요즘 연준에서 보이는 기준금리 행보는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 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만 전개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그때도 잘 안 했던 아, 이렇게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세 단계씩 내리 네 번을 올리는 이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유례가 없는 예. 어떻게 예.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을 해? 말도 안 돼. 이런 정도예요. 저희도 좀 당황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또다시 더욱더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하시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고요. 지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예측 불가다.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솔직히 예측 맞습니다. 불가다. 그럼 네.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는 예측 못 하신다면 또 언제쯤이면은 그래도 요 인상이 좀 흐름이 끊기겠다 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이제 멈추고요. 이제 아. 그때부터는 인상된 금리가 물가가 잡힐 때까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네. 상반기부터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유지. 예. 그거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 떨어지진 않고 유지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선은 영끌족 비명부터 들려옵니다. 앞서 인터뷰하신 분들처럼 영끌족들 뭐 이자가 너무 오르니까 이자 싸가지고 이럴 때 마지막 차라도 타자 해가지고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해놨더니 막 이자가 쑥쑥 예상치도 못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난리가 난 거고요. 기업들 상황도 심각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주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빌려왔던 건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 갖고 돈 빌릴 데가 없고 게다가 어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뭐 요게 좀 어려워요. 요 흥국생명 얘기 좀 쉽게 풀어주세요. 네. 흥국생명이 영구채라는 일종의 채권을 발행해서 예. 우리가 10년 뒤에 또는 이렇게까지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5천억 정도를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네. 근데 이 채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 중간에 5년쯤 지났을 때 우리가 전액 다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조기 상황에. 예, 조기 상환이죠. 그게 이제 콜 옵션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성격의 채권들은 99.9%다 중간에 그 행사를 해서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중간쯤 돈 갚을 수 있으면 갚겠습니다라는 걸 안 하면 네. 그 뒤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5년 됐을 때 콜옵션 행사, 즉 조기 상환 안 하면 그다음에 이자가 더 올라가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99.999%는 다 콜옵션 행사를 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또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콜옵션 행사 안 하고요. 끝까지 그 높은 이자 감내하면서 갈게요 한 거예요. 흥국생명이. 예. 그랬더니 이제 시장의 시그널은 흥국생명이 갚을 돈이 없었던 거야? 이런 일단 불안 기운이 또 생기는 아니 거죠. 흥국생명이 그렇죠. 요거 하나랑 예. 아니 이제는 콜옵션도 막 행사를 안 하는 일도 벌어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예측했던 일들이 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흥국생명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자금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안 갚았어요? 법적으로 보험회사가 일정 지분 정도의 자기 지분을 가져야 되는 그 룰이 있거든요. 네. 이걸 한 번에 다 갚아버리면 네. 그 비율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은 있지만 못 갚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비싼 이자를 줘가면서 이걸 더 계속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너무 불안전하다 보니 예. 바깥에서 이거를 그냥 조기 상환하고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또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걸 돈을 갚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또 돈을 빌릴 때 내야 되는 이자율이 그냥 이 콜옵션 행사 안 하고 내야 될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콜옵션 행사 안 하면 약속했었던 그 더 주겠다는 이자가 뭐 2% 포인트였다면 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콜옵션 다 갚아버리고 지금 빌린 거 다 갚아버리고 새로 채권 발행했을 때 내는 이자는 훨씬 높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콜옵션 행사 안 하고 쭉 가는 게 나은 거군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속내고 이런 그냥 본인들 스스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건데 전략적 판단이네요. 지금 시장은요. 네. 그냥 뭐랄까요? 그 나뭇잎 하나 땅바닥에 떨어져도 그렇죠. 이게 뭐 다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불안감이 높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내외 채권 시장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줄이 완전히 말라가는 거예요. 돈줄이 말라간다는 표현이 진짜 제일 와닿네요. 돈줄이 말라간다. 네. 레고랜드가 한번 휘청하게 하고 네. 또 흥국생명이 한번 또 휘청하게 네. 두 번의 어떤 이례적인 일,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휘청휘청 돈들은 그러면은 못 믿으니까 계속 빠져나가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은행채, 카드채, 또 공공기관채 이런 것들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이해도가 높으시지만 네. 채권은 잘 투자를 안 하시니까 직접적으로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심이 등하실 수 있는데 어려워요. 네, 근데 경제 흐름, 돈의 흐름을 보려면 반드시 채권을 보아야 됩니다. 채권을 봐야 예.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채권 시장에서
정부도 이제 돈을 못 갚을 음. 상황인가 하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저 지금 돈 더 이상 못 네. 빌려줍니다. 만기 상환하세요. 네. 빨리 갚으세요. 이런 시그널이 생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흔히 돈을 빌리는 융통 자금으로 예전부터 한 100 정도가 운용이 됐다면 지금은 70, 50으로 그게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네. 그럼 이 줄어드는 파이에서 네. 그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또다시 회사채 발행해서 음. 돈 빌려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일단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들이 그나마 남은 돈을 더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50 정도 남은 거는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 공공기관들이 막 채권 발행해 버려요. 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예. 한전인데요. 예. 한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누적된 적자가 만만치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한전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라든가 기타 트리플 A 등급의 그러니까 가장 우량한 네. 이런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채를 공공기관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불안전할 때 그나마 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안정감 있는 그렇지.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공공기관이 더 많이 가져가게 네, 됐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채권 시장 안정하겠다고 20조 펀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 20조 펀드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금융기관들이 그 20조 펀드를 만들어 이런 논조였어요. 아.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20조를 추가로 자금을 수혈하면 네.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데 아, 돈이 또 나가면 돈 푸는 또 또 안 되니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니네 금융기관이 그 돈을 만들어서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만들어 하는데 예, 예. 갑자기 20조가 어디서 은행이 생기나요? 어디서 뚝딱 20조를 만들어? 그래서 은행도 다시 돈을 빌려야겠죠. 아, 은행이 또 은행채 발행해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채가 또 발행되면 은행은 상대적으로 또 우량하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 이왕이면 은행채 살래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회사들은 네.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데 네. 더더욱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급박하게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부터 힘들어질 텐데 그게 바로 부동산, 건설업계, 건설 예, 이쪽입니다. 부동산 하는 쪽, 건설 예. 쪽 이쪽이 제일 이제 큰 돈들을 채권 시장에서 빌리니까. 예. 그 지금 그럼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채권 시장으로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채권 시장. 만약에 지금은 금융위기가 온다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뭔가 위기가 터진다면 그쪽 부분부터 불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했는데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희망적인 지점? 예, 요즘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뭐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요즘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좋지 않을 경제도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게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 딜레마예요. 있어요. 그렇다고 예. 안 좋은 걸 좋다 할 수도 그것도 안 없고 되죠. 진짜 맞습니다. 그 적정 수준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나마 우리에게 기회 요인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경제에도 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이요? 예. 그 우리한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전에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전략 전술을 피고 있지만 예.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일본 경제를 잡아내리려고 미국이 일본 경제를 크게 압박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대표적으로 오늘 시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전부 다 깎아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예. 그 당시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가장 많은 군집,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대부분 일본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합니다.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중국 견제하듯이. 네. 예. 그러면 관세 100% 부과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가격 2배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점에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반도체에 전 세계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비싼 일본 반도체는 쓰기 어렵다. 다소 그 당시에는 기술력은 좀 의구심이 있지만 값싼 한국 반도체는 어떨까?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거고요. 아하. 그때 그 틈새와 기회 요인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금의 반도체 최강국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압박하는 분야가 뭔가요?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맞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우리랑 다 붙는 분야예요.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서 크게 날개를 못 편다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웅크러들지 말고요. 예. 앞으로 올 기회도 많이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예. 만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할 때다. 예, 맞습니다. 뭐 개개인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큰 문제라면 국가의
지도부들, 더욱 중요하죠. 경제 주체들 제일 중요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박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